한 주간 쏟아지는 옥천 소식들을 모아 포인트를 짚어서 해석하는 코너 뷰포인트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옥천신문 이연경 기자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이혜수 PD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혜수 PD님? 네, 그럼요. 오랜만에 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랜만에 뵙니다. 오랜만에 뵌 김에 우리 자료사진 하나 띄워놓고 시작할까요? 오랜만에 뵌 김에 네, 자료사진을 하나 띄워놓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 있는 사진이죠. 네, 오늘 자료사진은 딱 보면은 아마 주민들 절반 이상이 알고 계신 인물이 딱 지금 자료사진으로 나가고 있어요. 우리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딱 누군지 아시겠죠? 누구십니까, 혜수 PD님? 바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박덕흠 의원이죠. 네, 여러분, 박덕흠 의원이 돌아왔습니다. 예, 어딜 가신 적은 없으시니 돌아왔다는 표현은 딱 적합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해서 국민의힘으로 복당했습니다. 2020년 9월쯤에 깜짝 탈당을 한 뒤에 또 15개월 만에 깜짝 복당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1년 넘게 이어진 박덕흠 의원 관련 논란과 사실관계를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최근에 박덕흠 의원의 행보가 하나하나 언론에 보도되면서 박덕흠 의원께서는 최대한 언론 노출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셨는데요. 복당 후 옥천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그간의 심경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전해주셨습니다. 그 내용까지 오늘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네. 자, 박덕흠 의원 관련돼서 사건을 조금 이야기하려고 하면 2020년 8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당시 8월 달에 그 뉴스 보도된 게 있는, 뉴스가 아니죠.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한겨레 신문에서 박덕흠 의원의 가족 건설사 문제를 조명하면서 국회의원 이해 충돌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네. 여러분 어려우시죠? 이해 충돌 뭘까요? 이럴 때 또 우리 또 불러봐야죠. 혜수 PD님? 네. 이해 충돌은 이제 공직자가 공직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공직자는 개인의 사적 이익과 공직을 수호할 의무가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공익적 업무를 수호해야 할 상황이 개인의 사적 이익으로 돌아오는 등 해야 할 일과 개인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일컬어 이해 충돌이라고 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장 1조에서부터 이해충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공직자는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게 노력해야 하고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해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 공익을 우선해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적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해서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되고요. 재직 중에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이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퇴직 공직자의 경우에도 재직하고 있는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요. 이해 충돌의 직무에 대한 관여도 금지되는데요. 일정 기간 동안 공개 대상자 또는 그 이해 관계자가 백지 신탁한 주식이나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해서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이제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를 하게 된다면 결재나 지시 의견 표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관여해서는 안 되고요. 따라서 이런 직무를 회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다른 이에게 처리하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해요. 또 만약에 직무 회피가 불가능해 관여한 상황에는 이제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내역을 매 분기 말일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도 해야 되고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사항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게 됩니다. 네, 그 이해 충돌과 관련된 조항들이 굉장히 많이 자세하게 지금 법률상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 혜수 PD가 말씀하신 대로 공익을 수호해야 할 공인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공적인 힘을 그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충돌이 왜 국회의원에게 왜 엄중하냐, 그리고 박덕흠 의원은 왜 이해충돌 논란이 좀 됐느냐,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됐느냐,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면 국회에 있는 16개 상임위원회에 관련돼서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는 16개 상임위원회를 두고 상임위별로 관련된 정부 부처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아시다시피 건설사 대표 출신으로 박덕흠 의원 스스로가 토목 건설 전문가라고 불러요. 그렇다 보니까 토목 건설 분야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장기간 활동을 하셨습니다. 네. 국토교통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냐면 뭐 정부 부처 중에서 주택 관련된 것, 토지 관련된 것, 건설, 수자원 이런 국토 분야를 총망라했고요. 철도, 도로, 항공, 물류 등 교통 분야도 총괄해서 그 행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또 때로는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게 국회에 있는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네. 그 국토위에서 예산안을 심의받고 감사를 받아야 하는 정부 부처를 대표적으로 좀 나열을 해보면 당연히 국토교통부 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LH 있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있고요.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관리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공항공사 그리고 서울시 등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예산을 대폭 투입해가지고 토목공사나 건설공사를 하는 부처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네요. 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예산안 심의하면은 이제 수천억 원은 금방 넘어가요. 수천억, 수조 원은 금방 넘어가고 이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면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에서 반드시 국토교통위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일의 방향성이 맞는지 감사를 또 국토교통위원회에 받아야 합니다. 이런 기관들을 우리는 피감 기관이라고 하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만 해도 국토위가 피감기관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은 정말로 막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수천억 원 집행해야 되는데 국토교통위를 심의 의견을 못 받으면 쓸 수가 없어요. 국정이 마비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박덕흠 의원이 국토위 활동을 언제부터 하셨냐? 초선 후반기 2015년도부터 이제 의정 활동을 국토위 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선 임기 4년 동안은 모든 시간을 국토위에서 보내셨고 위원회 간사를 또 맡으셨어요. 그 상임위원회는 그 위원장이 있고 그 밑에 간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의 역할이 어떤 거냐면 위원장이 부고하실 사고가 있거나 거리할 때 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자격도 가지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거대 양당 2개가 있고 그다음에 소수 정당들도 쭉 있겠죠. 근데 위원회별로는 뭐 민주당이 있을 수 있고 국민의힘이 있을 수 있는데 각 그 교섭단체 간의 사전 협의를 간사들끼리 먼저 거쳐서 그 위원회의 회의 때는 회의가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간사 역할을 한 박덕흠 의원은 막강한 힘을 또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더더군다나 3선이 되셨죠, 이제. 3선부터는 이제 뭔가 중진 의원이라고 불러요. 3선 중진 의원에 간사까지 맡았고 국토위원회에서 뭐 꾸준히 활동하셨고 한마디로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박덕흠 의원은 본인 스스로가 국토 전문, 토목 전문, 건설 전문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완전히 근거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 국회의원 전에 다수 건설사를 운영한 그 경험이 있으시고요. 전문건설협회 회장을 역임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을 당선되시고 나면서 건설사 운영을 이제 가족들에게 맡겼고 본인은 이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서 의정 활동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가족 건설사는 여전히 가족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죠. 이 가족 건설사가 이제 각종 의혹에 이제 터집니다. 정부 사업이나 지방정부 부처 사업 입찰 결과에서 가족 건설사가 특혜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건데요. 네네. 그 아까 혜수 PD가 말씀했다시피 이해 충돌이 공직자의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을 부닥쳤을 때 공적 이익을 이제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근데 2020년 8월 달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뭐 발표한 자료, 그다음에 각종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에서 확보한 자료, 2020년 10월 달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발의한 박덕흠 의원 징계한 내용을 중심으로 박덕흠 의원 가족 건설사가 수주한 상황을 한번 나열해 드려 볼게요. 이해 충돌을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쭉쭉 청취하시고 그 청취자들께서 직접 이렇게 판단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덕흠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건설사는 해영건설, 파워개발, 원화종합건설, 원화코퍼레이션,
원화레저 등 5개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국토교통부를 포함해서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50건 정도의 공사를 도급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매출액이 규모가 2천억이 넘습니다. 2,793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박덕흠 의원은 50건의 공사 모두가 공정한 공개 입찰의 방식을 거쳤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입김이 작용해서 공사를 더 주고 말고 할 거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세요. 이게 공개 입찰은 보통 전자 입찰로 진행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가 압력을 가해서 이 전자 입찰 방식에 변동을 줄 수 있다면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조달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거고 조달 시스템 전체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항변을 하시고 있습니다. 특혜 수준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위한 근거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네. 물론 박덕흠 의원 말씀처럼 공개 입찰로 진행된 거 맞고요. 전자 입찰로 따낸 공사 수주 맞아요. 근데 이 공개 입찰, 전자 입찰로 따낸 공사 수주 대부분이 제한 입찰이었다는 부분이 조금 그 특혜 수주 의혹이 제기됐을 때 좀 강력하게 제기됐던 그 특혜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그 국회 윤리위에 제출된 박덕흠 의원 징계안 자료를 보면은 50건 공사 중에서 42건, 공사 금액으로 따지면 86%에 해당하는 2,413억 원어치의 공사를 제한 입찰 방식으로 따냈습니다. 그 제한 입찰은 그 이름에서부터 좀 느껴질 건데 발주처가 입찰 공고를 할 때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을 말해요.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발주처가 어떻게 제한할 수 있냐면 특정한 공법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설사만 입찰에 참가하세요. 이렇게 자격을 부여해서 발주처를 모으면은 처음부터 이제 자격이 제한돼서 그 기술이 있는 경우에만 참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특정한 기술을 만약에 특허 기술로 뭔가 제한을 했을 경우에는 특허권을 가진 딱 하나의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공개 입찰 방식이고요. 전자 입찰 방식이죠. 정리를 조금만 하자면 최소 하나의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몇 개의 업체만 입찰에 참여해서 경쟁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박덕흠 의원 가족 건설사 중 하나인 원화종합건설이 STS 공법이라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50건의 공사 중에서 이 공법을 요구하는 발주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박덕흠 의원께서 2015년이면 국토위 이제 막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인데 서울시를 국감을 할 때 박덕흠 의원께서 건설 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안 개정안을 언급하면서 신기술을 가진 건설사를 조금 우대해야 된다 이런 당부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봤을 때 국회의원이 공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했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면서 이해 충돌이 논란이 됐습니다. 네, 지금 자료 사진은 공사 현장 자료 사진이 지금 그 라디오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박덕흠 의원 가족 건설사가 국토부 사업, 공공기관 이런 거 수주를 해서 문제가 됐는데 박덕흠 의원은 사실 우리 국토부의 직접적인 사업이나 서울시 사업보다는 충청권의 사업에 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해 주셨던 분들도 2020년 당시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옥천신문에서 충청북도 11개 지자체까지 합해서 내나 마라 자료를 5개 건설사가 따간 그 수주가 있느냐 했더니 딱 한 건이 나왔습니다. 보훈에서 했던 사업인데 2014년도에 보훈 청사 주변 정비 사업 7천만 원 사업 딱 한 개 따갔고요. 다른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철도공사나 도로공사 사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충청권역의 사업을 완전히 안 하셨던 건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공사 그 사진도 경부선 세천동 지하차도 신설 공사가 진행된 그 현장 자료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요. 저 현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STS 공법이 사용된 그런 건설 현장이고요. 그리고 200리 굴다리라고 하시면 옥천 지역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200리 굴다리 역시 그 박덕흠 의원께서 공사 수주를 따서 하셨던 경우라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 그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했던 문경나들목, 괴산군 연풍나들목 사이 공사, 단양나들목, 남원주 나들목, 청주 남이분기점, 진천 호법분기점 구간 유지 보수를 박덕흠 의원 건설사가 맡았다고 합니다.
꽤 많죠. 그래도 네. 춘천권역에.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뭔가 10년 동안 수천억 원대의 사업 발주를 해 가다 보니까 사실 이 50건 공사에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뭐 보훈 이런 것까지는 다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당시에 단군 일의 최대 이해 충돌 사태라면서 아주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박덕흠 의원이 그때 국회에서 열린 해명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자신이 이해 충돌로 논란이 됐던 거는 정치 공세의 희생양이다 자기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십 건 공사 뭐 수십 건이 됐든 수백 건이 됐든 몇 천억이 됐든 공개 입찰 방식 전자 입찰 방식으로 땄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당시 여당 야당의 정쟁 상황이 정치적 공세로 보고 충분하다 이렇게 박덕흠 의원 스스로는 그렇게 보고 계세요. 어느 정도 공감이 가실까요? 근데 저는 사실 박덕흠 의원이 국토교통위에서 그렇게 오랜 기간 활동을 했고 관련 건설사의 이름을 모르긴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아까 뭐 제한 입찰 얘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뭐 전자 입찰을 했다고 해서 그 방식 시스템이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라는 것은 약간 논리적으로 조금 연결고리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해요. 맞아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근데 유독 박덕흠 의원은 이게 뭐 방식에서 문제가 없다 이 주장뿐만이 아니라 정치 공세의 희생양이라고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계세요. 네. 왜 그럴까요? 그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 상황부터 보시면은 박덕흠 의원 특혜 수주 의혹이 터지기 직전, 바로 직전에 이슈가 됐던 게 민주당의 그때 당시에는 민주당 소속이셨습니다.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 사건도 굉장히 국민적 분노를 샀던 사건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기억하고 계실까요? 네, 워낙 유명한 사건이고 이제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죠. 정의기억연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그런 재단 법인인데요. 윤미향 의원은 이제 정의연의 전 대표로서 활동을 인정받아서 비례대표가 되었잖아요. 근데 네. 이 사건으로 이제 당시 정의연의 기부금 사용과 관련한 논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전 정대협 공동대표가 윤미향 의원이 기부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수요 집회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수요 집회의 성금 기금 등을 그간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을 위해 사용한 적이 없으며 정의연이 피해자들을 이용해 왔다는 취지의 발언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된 내용으로 후원금 사용처, 모금액 유용, 회계금 공시에서 뭐 기부금으로 받았는데 누락이 된 부분들, 그리고 안성 쉼터를 영리나 사적으로 이용했다, 혹은 매매 가격이 이게 맞는가에 대한 논란도 있었고요. 또 그 쉼터를 부실 운영했다거나 헐값으로 매각했다 등 다양한 논란들이 일어나서 정의연에서 윤미향 대표가 했던 활동 자체의 약간 정당성이 좀 인정받지 않았던 그런 논란이었죠.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윤미향 의원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 지역구 의원에 나오셨던 게 아니라 비례대표 후보자로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된 건데요. 비례대표자 후보자로 지명받을 수 있었던 것도 뭐 일생 동안 활동한 경험과 경력이 굉장히 정의로운 활동들에 그 평생을 이바지했기 때문에 후보자로 이름을 올렸던 거고, 게다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도 안 됐는데 국회의원 비례받고 국회의원 되는 것도 맞는가라는 그때 당시에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 안에서의 할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던 부분을 국회의원이 돼서 뭔가 해결하고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옹호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국회의원 되고 나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했던 돈이 뭐 유용됐다, 이렇게 이제 의혹이 터지니까 전 국민적 분노를 사기 아주 충분했던 그 상황이었죠. 그 윤미향 의원 개인에게 쏟아지는 비판도 비판이었는데 이제 비례대표 후보자를 사전에 철저하게 검증하지 못했던 공당에도 역시 비판이 쏟아졌던 상황입니다. 당연한 상황이겠죠. 지난 총선이 열렸던 시기는 2020년 4월 15일이었어요. 4.15 총선이라 부르죠. 네. 근데 윤미향 의원이 이런 논란이 터진 거는
8월이었어요. 그러니까 4개월 만에 이제 터진 일이죠. 그러니까 그 총선이 끝난 지 뭐 4개월 만에 민주당은 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위기를 맞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상황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안 좋은 상황이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아주 곤두박질 치고 있던 시점이 2020년 8월경이었어요. 왜 곤두박질 치느냐? 부동산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 문재인 정부가 2030 지지율을 제법 많이 받으면서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이제 돈을 모아도 열심히 영끌해도 집을 못 사니까 이제 수도권에 이제 한해서 얘기하는 건데 2030 지지율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고 집을 뭐 매매할 생각도 못하고 전세값도 폭등해서 전셋집도 찾을 수 없고 그러니까 내 집 마련 자체가 너무 그 허황된 꿈이다 보니까 2030 지지율이 엄청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떨어졌을까? 당시에 그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2020년 5월 셋째 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0%까지 넘었다고 합니다. 오. 최고치였대요. 네. 2020년 5월. 그뿐만이 아니죠. 지지율이 이때 70%만 넘은 게 아니라 4월 아까 말씀드렸던 4.15 총선에서 대통령과 같은 당 그 의원들한테 힘을 몰아줘야 된다고 해서 절반 이상의 그 의석수를 가져다 줬죠. 국민들이 인기 폭발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던 그 차에 40%까지 급락을 합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70에서 40까지. 40%가 낮은 건 근데 사실 아닌데 네. 70%가 넘어서 뭐 71%까지 찍다가 갑자기 40%로 떨어지니까 이제 화들짝 놀란 거죠. 정부도. 그렇죠. 뭐 여하튼 정부 입장에서도 민주당 입장에서도 뭔가 이 떨어지는 지지율을 좀 반등해야 되는 반전 카드가 좀 필요했었어요. 그때 이제 박덕흠 의원 가족 건설사 특혜 수주 의혹이 딱 터집니다. 타이밍이 조금 그런 면이 있네요. 근데 굉장히 반전 카드는 잘 통했어요. 네. 그 이게 부동산 문제에 이게 분노하고 있던 상황에 이 공정 문제 이런 것까지 다 넘어갔던 상황에 박덕흠 의원 가족 건설사가 정부 부처로부터 얼마를 수주받았냐 자고 일어나면은 금액이 막 커집니다. 첫 번째는 뭐 수백억이었다가 자고 일어나니까 수천억이 되고 뭐 그랬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회 윤리위원회에 징계안 올라갈 때는 2천억까지 돌파했던 저도 이때 당시 기사 쓸 때 첫날에 뭐 700억이었다가 둘째 날에 2천억이 넘다가 이렇게 됐던 상황들이 기억이 나네요. 네. 그렇다 보니까 박덕흠 의원은 정치적 공세, 정치적으로 자기는 그때 당시에 반전을 꾀하려고 했던 정부로부터 뭔가 희생양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네, 이 자료 사진 하나 더 나가고 있는데요. 저 자료 사진은 그때 당시에 특혜 수주 의혹이 터졌을 때 이 사태를 빨리 좀 이렇게 해명해야겠다 싶어서 바로 국회에서 기자회견 하셨던 박덕흠 의원의 모습이시고요. 근데 박덕흠 의원께서 정치적 공세에 뭐 자기는 희생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역시 지지자들 분들께서는 매우 동의를 해주고 계세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하시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년 동안 5개 회사가 정부 부처 사업을 2,793억 원을 따갔다고 설명드렸거든요. 네. 이게 한 회사가 1년간 그러면 얼마 정도 사업을 따갔냐 계산을 해보면 55억 원에서 56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지자분들께서는 건설사가 그것도 나라 공사 따가는 건설사가 한 해에 50억 정도 하는 거는 그렇게 상식을 벗어난 수준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지지자들께서는 이렇게 뭔가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여기에 조금 더해서 박덕흠 의원이 또 이렇게도 해석을 하셨어요. 세간의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이해 충돌로 보는 가장 큰 이유가 건설사를 운영하는 국회의원이 뭐 가족들이 건설사를 운영하든 그런 국회의원이 뭐 공사를 발주하는 정부 부처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거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보시는데 이 논리만 따지면은 이해 충돌로 볼 수가 이렇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 싶죠. 네. 국회 어느 상임위원회를 가도 이 논리만 따지면은 이해 충돌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면 국회의원 활동 자체를 못한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국토위에 있는 건 안 된다라고 해서 국토위에서 환노위로 환경노동위원회로 자리를 옮겼거든요. 당시에 여기는 뭐 환경부, 노동부 이런 부서가 관할 부처고요. 문제가 없을 줄 알고 옮겼는데 아이고 웬걸 환경부 또 산하에 수자원공사가 있고 이 피감기관들도 적지 않은 공사를 발주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어요. 또 이해 충돌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옮긴 곳이 농해수위예요. 해양수산부, 농식품부 이런 부서들이 피감기관인데요. 지금은 또 그렇게 뭐 국토위에 계실 때처럼 환경부, 환노위에 계실 때처럼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지지 않고 있어요. 박덕흠 의원은 이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농해수위 피감기관에도 생활 SOC 사업 발주하는 데 많거든요. 뭐 한국농어촌공사도 사업 적지 않게 발주하거든요. 이거는 괜찮냐? 이런 의문들을 좀 제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백지 신탁을 본인은 이 건설사들 다 했기 때문에 문제가 진짜 없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또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백지 신탁. 해스피디님? 네, 찾았습니다. 공직자가 임기 중에 이제 재산을 공직과 무관한 대리인에게 맡기고 절대 간섭할 수 없게 하는 제도인데요. 고위 관료나 국회의원들은 이제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면서 주식 투자의 길을 열어두는 그런 방식이에요. 일단 명의 신탁을 하면 본인 소유의 주식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뭐 사고 팔 수도 없고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005년 4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같은 해 11월부터 시행됐는데요. 국회의원, 장 차관을 포함한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4급 이상 주식 관련 공직자 등이 해당돼요. 그리고 주식 백지 신탁의 하한선도 있는데요.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 비속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친 금액이 3천만 원이 넘으면 반드시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돼요. 그래서 주식 백지 신탁 심사위원회에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결정할 때를 제외하고는 매각을 하거나 수탁 기간에 위임해야 하는 그런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네, 이런 제도를 성실하게 이행했다고 항변하고 계시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같은 당이었던 국민의힘 당원 국회의원들도 뭐 성실하게 다 백지 신탁하고 제도 다 따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공사 수주가 있는 국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발언들을 쏟아냈었어요. 네. 일부러라도 피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단 말이죠. 같은 당 그때 국회의원들이 같은 당 국회의원도 그렇게 보시는데 그죠? 네, 저는 사실 회사가 일단 여러 개잖아요. 네. 그러면 각 회사당 55억씩이라고 해도 취할 수 있는 이윤이 굉장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토위원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나 건설에 완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크고요. 그리고 근데 또 개인뿐만 아니고 당 내에서도 국토위원회에 이 분이 간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항변을 하시기도 해요. 토목 전문가가 그러면 토목에 관련된 주무부처인 국토위에서 활동하는 것은 문제로 보고 왜 그 법조인 출신들이 비슷한 관련성이 있는 상임위원회 갔을 때는 왜 문제를 보지 않는지 그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 국가와 관련된 공사를 맡지 않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보통 박덕흠 의원 가족 건설사가 대부분이 주요한 거는 정부 부처 사업, 관급 공사를 주로 취급하는 건설사였어요. 원래부터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뭔가 예견됐다고 저는 좀 봐요. 원래부터 그런 관급 공사를 주로 하셨던 분이 국회의원이 됐던 거니까 더 조심했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근데 당시에 같은 당 국회의원들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걸로 좀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에서도 이 특혜수주 의혹 문제를 어떻게든지 수습을 해야 했었던 상황이었고요. 뭔가 공식 기구를 당 차원에서 꾸려가지고 이 박덕흠 의원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거를 좀 논의하려고 했던 그 타이밍에 박덕흠 의원이 어떤 카드를 꺼내냐 깜짝 탈당을 하십니다. 네. 사실 그때 당시 여론이 원체 좋지 않아서 뭐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전부 다 비판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출범한 기구가 사실관계를 좀 따져보고 뭔가 조치를 내렸다면은 어떠한 징계 아닌 결과가 좀 나왔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박덕흠 의원은 정당에서 그런 공식적인 절차가 있기 전에 발빠르게 탈당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만약 정말로 징계 수위가 정당에서 세서 제명이 됐다고 하면은
복당 절차도 매우 복잡합니다. 근데 탈당했을 경우에는 제명당한 의원이 복당하는 경우보다 좀 더 쉽다고 해요. 이 탈당도 깜짝 탈당도 사실은 정치적인 계산이 깔린 게 아니냐라고 보시기도 해요. 그리고 이 뭐 특혜수조 의혹 불거졌을 때 박덕흠 의원 아까 자료 사진 보셨다시피 해명 기자회견 하셨거든요. 당시 해명 기자회견 자체가 더 논란이 됐었어요. 네. 그때 당시 하셨던 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논란을 더하니까 이제 뭐 기자회견 더 안 하셨고요. 그 자료 사진 속의 기자회견 이후에 하셨던 기자회견은 깜짝 탈당 발표하는 게 전부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당시 지역 사회의 그 분위기는 뭐 전체 국민들이 분노한 것과는 좀 별개로 박덕흠 의원 당신을 뽑아주신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한 적이 없다. 탈당을 할 때에도 당에 부담을 줄 수 없다며 이유를 밝혔는데 유권자들한테 먼저 설명을 하거나 했던 부분이 있었어야 한다. 죄송하다는 말도 안 했다. 이런 비판이 나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특혜수주 의혹 정리를 하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이게 숨고르기를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노래는 제가 오늘 고른 노래는 정치와 관련된 드라마나 영화 OST를 다 뽑아왔어요. 첫 번째 노래는 드라마 보좌관의 OST 가수 첸 씨가 부른 레인펄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그 단군 일의 최대 특혜수조 의혹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 아직 종결되지도 않았습니다.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알 도리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사를 뭐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또 수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도 사건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깜짝 탈당하셨던 박덕흠 의원께서 깜짝 복당을 하셨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복당 신청서를 국민의힘 충북도당에 냈다고 하고요. 충북도당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서 작년 12월 30일 최종 복당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뭐 대통령 선거도 있고 지방 선거도 있고 복당을 그 대선 지선 전에 할 것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역 정계에서는 시점은 굉장히 관심사였어요. 작년 추석쯤에도 이제 복당하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가 막 돌았는데 실제 복당은 안 이루어졌고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 대통령 후보가 뭐 경선을 하고 대통령 후보자 지지율도 보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검토된 결과 복당 시점이 해 바뀌기 직전에 하셨던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께서 옥천신문이랑 인터뷰에서 복당 배경을 직접 설명하셨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 현안을 챙겨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무소속 의원으로 활동하는 것보다 정당 소속으로 일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정치적으로 발목을 잡혀 무소속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보다 당신을 믿고 선택해 주신 동남 4군 국민들을 위해서 복당을 한 뒤에 일을 해나가야 한다고 판단했다라면서 복당의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또 수사를 좀 빨리 좀 진행을 해서 결론을 내주시든지 아니면 혐의점이 없으면 수사를 종결하든지 제발 결론을 좀 내달라고 이런 의견들을 모아서 지난해 연말에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지부진하게 이런 사건을 끄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인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강력하게 또 항의를 하셨습니다. 깜짝 탈당할 때도 말이 되게 많았죠. 네. 근데 깜짝 복당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당 소식이 알려지니까 지역 정계, 민주당, 정의당 할 것 없이 논평 쏟아냈고요. 도내 시민단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혜수 PD님께서 정리를 해주시죠. 네, 실제 신문 기사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정의당,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었다는 게 지난 옥천신문 보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에서는 당군 일의 최악의 이해충돌 사건, 꼼수 탈당, 꼼수 복당이라며 늑장 수사, 봐주기 수사하지 말고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 필요하면 고발인 요구대로 공수처에 이첩할 것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정의당은 이해충돌, 특혜수주, 농지투기, 측근 부정 채용 의혹 등 의혹 백화점 수준이라면서 이런 정치인을 거르지 않은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특혜 기득권 정당이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다급할 땐 꼬리 자르기, 잠잠해지니 복당, 부끄러움은 충북 유권자의 몫이라며 탈당 후에 환노위 국정감사 회의에는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고 골프장에 있는 모습이 보도된 불성실한 의원의 대명사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거나 박덕흠 의원은 복당을 좀 신호탄으로 본격적인 정치 의정 활동에 나서려고 했어요. 그때 그 찰나에 또 하나의 이슈가 터집니다. 앞선 2020년 10월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발의한 박덕흠 의원 징계안이 국회 윤리위에 제출됐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징계안이 2021년 11월 윤리특위 공식 안건으로 상정이 됐었습니다. 국회에서 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공식적으로 좀 따져보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잠깐 그 전에 윤리특위 어려운 말이죠. 어떤 기구인지 또 설명을 듣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의 윤리와 자격을 심사하는 국회에 있는 비상설특별위원회인데요. 정식 명칭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라고 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상을 정립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설치됐어요. 설치 당시에는 국회 내의 기타 특별위원회랑 다르게 상설로 처음에 구성이 됐었다가 2018년 7월 비상설로 변경이 됐고요. 심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준사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국회의원 자격에 이의가 있을 때 자격 심사가 진행되고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한 서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청구서만으로도 심사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격이 없다라는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기도 합니다. 윤리심사는 국회의원 윤리 강령, 국회의원 윤리 실천 규범을 위반할 때 진행하는데요. 회의가 공개되진 않지만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징계 종류에는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사과부터 30일 이내 국회 출석 정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명 등이 있습니다. 네, 국회 윤리특위 첫 번째 절차에 해당되는 게 자문위원회 심의인데요. 그 심의 결과 박덕흠 의원은 제명 의견이 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건데요. 국회 윤리자문위원회가 이렇게 제명 의결을 발표한 것은 복당한 지 엿새 만에 있었던 일이에요. 본격적으로 활동해보겠다고 한 지점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발표였습니다. 근데 또 윤리자문위원회에서 한 제명 의결도 말이 참 많아요. 제명 의결 자체가 역시 정치적 판단이었다 이런 의견이 일단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살펴보면은 이번에 국회 윤리자문위에서 심의한 징계안은 총 4건이었어요. 그 박덕흠 의원처럼 징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결이 된 건은 그 중에서 4건 중에 3건이 제명 의결이 됐거든요. 네. 근데 누구가 있었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가 무소속이 된 이상직 의원, 윤미향 의원 징계안이 같이 의결됐습니다. 근데 이 2건은 박덕흠 의원 징계안과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조금.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 대표로 횡령 혐의로 검찰이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기소 의견으로 재판 중에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의기억연대 예산 유용 혐의로 검찰에서 역시 기소 의견으로 재판에 넘겼고요. 재판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박덕흠 의원 가족 건설사 특혜 수주 의혹은 수사기관에서 판단이 아직 안 났어요. 국회 윤리위가 물론 사법기관은 아니고 뭐 사법기관과 다른 판단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사법기관과 뭐 똑같이 판단할 거면 국회 윤리위는 또 뭐 타러 필요 있느냐, 필요 없지, 사법기관에서 다 하면 되지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수사기관이 1년 동안 이 건을 들고 종결도 못 내고 하는 이유는 뭐 법적으로 다퉈볼 혐의점은 없기 때문에 들고만 있는 거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제명을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안인 제명을 의결한 것은 무언가 이게 정치적 계산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박덕흠 의원께서는 뭐 윤리위 제명된 것에 있어서 자기는 제명되지 않을 거라고 자신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국회 윤리위원회 징계안이 회부됐지만은 실질적으로 제명된 국회의원은 헌정사상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국회 제명안이 제기돼서 심의된 의원은 그 너무나 유명한 심의 자체 제명 말고 심의가 진행된 의원은 있었어요. 2명이 있었는데 누구였고 어떤 사건이었는지 또 혜수 PD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18대 국회 때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이 의원직 제명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고요. 윤리특위에서 징계안을 상정했으나 정족수가 부족해 회부되지 못했고 결론적으로는 30일간 국회 출석 정지로 징계 수위가 대폭 낮아졌었어요. 그리고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을 했었는데요. 성 관련 사건이었고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제명이 너무 과중하고 징계안 처리가 너무 빠르다는 이유로 처리를 미룬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새누리당 여성 의원들까지 나서서 심학봉 전 의원의 징계를 요구했었고 표결 직전에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윤리특위가 만들어진 이래 헌정사상 제명을 당한 의원은 없고요. 근데 국회 윤리특위가 만들어지기 전에 제명된 국회의원은 한 분 계십니다. 유신 정권 당시에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제명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사례인데요. 1979년 김영삼 총재께서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유신 정권에 지지하는 입장을 낸 미국이 그 지지 입장을 철회하라 이런 요구의 인터뷰를 하셨는데
당시 이 발언 자체가 헌정을 부정하고 사대주의 발언을 했다면서 비판이 일었고 이것이 빌미가 돼서 제명을 당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국회 윤리자문위에서 제명 의결을 한다고 해서 곧장 국회의원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문위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 윤리특위에서 징계 수준을 결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본회의에서 넘어가서 최종 통과가 돼야지 징계안 처리가 마무리가 됩니다. 아직 박덕흠 의원실에서는 절차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자문위 의결 사항을 그냥 대대적으로 언론에 흘려서 보도가 나오게 한 것 자체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이 제명 결과가 어떻게 본회의에서 심의 결과가 떨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또 노래 한 곡 듣고 오시죠. 네. 장기화의 얼굴들 사람의 마음인데 이 노래는 제가 최근에 봤던 정치 드라마 중에서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 오. 드라마에서 우리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분들께서 퇴근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듣던 노래였습니다. 인상이 깊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듣고 오시죠, 노래. 이제 집에 가자. 오늘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집에 가자. 이제 슬슬 피곤하니까 집에 가자. 배가 고파졌으니까 집에 가자. 나는 정말 지쳤으니까 어찌된 일인지 집으로 옮기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무겁기 짝이 없지만 일단 집에 가자. 사람의 마음이란 어렵고도 어렵구나. 하지만 오늘 밤엔 잠을 자자. 푹 자자. 자자. 이제 시간도 늦었으니까 그냥 자자. 오늘 하루도 길었으니까 그냥 자자. 더 이상 생각할 힘도 없으니까 그냥 자자. 내일 하루도 길 테니까 어찌된 일인지 이불 속에서 눈꺼풀을 깜빡할 때마다 졸음은 달아나지만 일단 잠을 자자. 사람의 마음이란 어렵고도 어렵구나. 하지만 오늘 밤엔 잠을 자자. 푹 자자. 사람의 마음이란 어렵고도 어렵구나. 하지만 오늘 밤엔 잠을 자자. 푹 자자. 사람의 마음이란 어렵고도 어렵구나. 하지만 오늘 밤엔 잠을 자자. 푹 자자. 사람의 마음이란 어렵고도 어렵구나. 하지만 오늘 밤엔 잠을 자자. 푹
찾아.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15개월 동안 언론 노출을 상당히 조심했던 박덕흠 의원께서 드디어 이게 그 복당을 하셔서 신호탄을 알리셨고요. 활동 재개에 옥천신문과 인터뷰도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물었죠. 어떤 국회의원으로 주민들이 기억하길 바라시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로 대답하셨던 말씀이 박덕흠은 문제없는 사람. 모든 혐의를 벗고 당당하게 돌아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그다음에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냐 했던 답변에 박덕흠 의원은 일 잘하고 부지런한 국회의원 이렇게 각인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제가 박덕흠 의원과 여러 차례 대면 인터뷰를 해본 결과 뭔가 일을 잘하고 부지런한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님의 그 정의는 본인이 생각하고 계신 거는 뭔가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는 데 힘쓰는 국회의원 이런 정의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받았어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희가 2021년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의 그 기초지자체들 재정 자립도 결과 가지고 오면은 전국 평균이 43.6%를 보였거든요. 서울만 70%를 넘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옥천군에서 발표한 자료 보면은 2021년 2월 기준으로 옥천군은 재정 자립도가 10.5%라고 합니다. 박덕흠 의원의 지역구가 옥천, 보은, 영동, 괴산 이렇게 4개 지자체인데요. 재정 자립도가 높아야 10% 조금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박덕흠 의원께서는 지역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을 확보해 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의정 활동을 예산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이고요. 지금 현재 농해수위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삼선의 의정 활동 후반기도 농해수위위원으로 마치시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당초 삼선 의원으로 그 3번째 임기를 시작하셨을 때 국토위 간사까지 지내셨기 때문에 위원장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는 말이 나왔었는데요. 특혜 수적 의혹과 함께 날아갔고 지금 농해수위에서 이제 삼선 의원으로 위원장 역시 도전을 해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해수위에서도 분명히 생활 SOC 구축 관련돼서 농업 예산 관련해서 챙겨볼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활동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지역 발전과 관련돼서 대선 의제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의견들 중에서 공감대를 표시하셨던 의제가 남북권의 공공의료원 짓는 문제, 그다음에 헌법 개헌이 필요한 양원제, 그다음에 충청권의 지역은행을 설립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의제로 나오고 있는데 매우 동의를 하셨고요. 다만 이번 대선 의제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되고 있는 충청권 이슈가 메가시티 구축이에요. 근데 박덕흠 의원께서는 충청권 메가시티에서 말하는 그 시티는 청주, 대전, 세종 이렇게 큰 도시들이라고 보셨고요. 사실상 옥천이나 영동과 같은 주변의 농촌 지역들은 충청권 메가시티 만든다고 해도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지역은 아닐 것이라며 냉정하게 판단을 하셨습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차별 불균형 얘기하면서 충청권 메가시티 급부상하고 있지만은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충북 권역 안에서 청주권, 비청주권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남북권 소외 현상은 대대로 있었던 일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주셨고요. 공공의료원 문제도 남북권 소외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렇게 보셨어요. 제가 시간이 없지만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공공의료원 충청북도에 다른데 어디 있습니까, 혜수 PD님? 네, 청주권에는 충북대학교 병원 청주의료원, 그리고 북부권에는 충주의료원 단양보건의료원, 중부권에는 국립소방복합치유센터가 있는데요. 남부권에만 없습니다. 보은, 옥천, 영동, 괴산은 모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응급의료 취약지고요. 청주에 가려면 1시간이 넘게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공공병원 신설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남북권 소외 현상은 결국 농촌 지역 소외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또 대표적인 사례가 공공의료원 말고 하나 더 있죠. 저희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의원 선거구가 하나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네. 2018년도에 헌재에서 도시와 농촌 인구 비례
그 비율을 1대4에서 1대3으로 조정하면서 이제 그 남북권 보훈 옥천 영동할 것 없이 도의원 수가 한 명밖에 이제 배정 못 받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될 때 이번에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판단 결과가 남았는데 박덕흠 의원께서 균형 발전 차원에서 도의원 수를 따져야 된다 이런 의견을 꾸준히 지금 하고 있다고 해요. 네, 지금대로라면 청주만 17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다른 프로그램에서 다뤘죠. 네, 저도 들었습니다. 박덕흠 의원께서 돌아왔는데 핫합니다. 이 마무리 좀 해야 되는 상황에서 왜 핫하냐? 박덕흠 의원께서 작년에 11월 달에 청주 KBS가 실시했던 충북 도지사 여론 결과가 있는데요. 한국갤럽에서 2021년 11월 18일, 19일 이틀간 조사를 했고요. 공표는 청주 KBS가 있습니다. 충북 도지사 선호도 부분이었고요. 박덕흠 의원께서 선호도 7%를 얻으면서 당시에 그 선호도 조사에 이름을 올렸던 뭐 노영민 전 비서실장, 한범덕 청주시장, 뭐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 다음 순서로 지지율을 얻었어요. 뭐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무소속일 때도 7%를 얻었다는 거는 복당하고 국민의힘에서 단일 후보 내세우면 승산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도지사 후보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딱 한마디로 정리하셨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박덕흠 의원께서는 도지사 출마 생각 없으시다고 합니다. 지역구 현안 챙기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셨고요. 그것이 당신을 뽑아주신 지역 주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하셨습니다. 길고 길었던 박덕흠 의원 이제 이야기는 여기서 지금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듣고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곡 역시 정치 관련된 영화에서 뽑아왔습니다. 그 라미란 배우님께서 주인공 하셨던 정직한 후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영화의 OST는 아니고요. 라미란 배우가 나왔던 영화를 얘기하면서 라미란 씨가 그 프로젝트로 노래를 부르셨던 게 있어서 그 곡을 선정을 해왔습니다. 라미란 배우님과 미란이라는 가수가 부르신 라미란인 듣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청취해주신 청취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뷰포인트는 더 재밌는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너희들이 보는 볼일 없는 나도 여기까지 왔어 멈추지 않고 때론 내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져 나도 몰래 그만 움츠려졌어 그래 두렵던 것들 태반 이지만 겁없이 질러 목 창피할 때 있지만 망설임들은 다 짚어 버겁고 두려워 화가 나 도망가고 싶을 때마다 Calm down, calm down 크게 숨 한 번 쉬고 내뱉어 거울 속에 비친 네 모습을 봐 너무나 눈부셔 믿을 수 없다면 내가 보여줄게 네가 얼마나 빛이 나는지 세상에 너 혼자 있다고 믿지 마 내가 네 백 돼줄게 자 미란아 가자 누가 뭐라 하던 뭔 상관이야 노래해 바람 하늘을 닿게 못해 그냥 즐기면 돼 젖은 입꼬리를 높이 올려봐 더 신나게 크게 한번 웃어줘 이곳이 빛나게 나미라니 나미라니 제모라니 까미까미 우릴 막을 수가 없어 뭐든 나미라니 나미라니 제모라니 나미까미 우린 다 될 수가 있어 뭐든 I won't go back 난 돌아가지 못해 간절히 더 원할 때 이루어진다는 걸 보게 되었으니 I go straight